네,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주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이 연장됐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연고점에 근접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대응했지만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기대감이 유효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미국 고용지표가 다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일 구인 건수 부진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연장시킨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달러원 환율이 17원 넘게 큰 폭 하락하면서 1,450원대를 하회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증권과 보험을 제외하고 업종별로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또 2차전지 등이 강했고 로봇주 강세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관세 충격 회복 및 국채 발행 규모 유지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1월 민간 고용은 18.3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발표된 국채 발행 계획은 예상과 달리 발행 규모와 가이던스의 변화가 없으면서 금리가 하락 안정화됐습니다. 유가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속에 원유 재고 급증 소식에 2%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랜 춘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했는데요. 출장 기간 동안의 호황세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도 헬스케어주 강세, 자동차주 약세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일부 완화된 점은 우선 긍정적입니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도 예상과 달리 유지되면서 금리가 하락했고 전일 환율이 큰 폭 하락한 점도 긍정적인 모멘트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이 이에 이틀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했는데요. 당분간은 미중 관세 협상 과정을 주시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과정이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매크로 자료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저희는 미국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가지고 올 중장기적인 실익이 트럼프의 집권 1기 시절보다 더 적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 관세 위협이 추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미국한테 있어서 한국은 수출에서 7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들만 봐도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수입국인데요. 다른 주요 수입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매기는 평균적인 관세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품목에 관계없는 이런 보편 관세가 매겨질 경우에는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으로 경쟁하는 성격이 진한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 우위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제품을 공급을 해서 가격에 대한 장악력이 좀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겠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수록 관세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다가 전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이익에서 좀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품목별로 미국의 평균 수입 가격 대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미국의 가격 비율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낮을수록 한국산이 가성비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라든지 알루미늄, 철강, 석유 산업 이런 쪽에서 경쟁국 제품들하고 가장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가장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랑 뭐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캐나다 관세가 현실화되고 한국이 요거를 피해가게 될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오히려 한국산의 가격 매력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라든지 뭐 금속, 전자전기 제품 같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관세 관련된 업데이트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커머디티 관련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트럼프 그 취임 이후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호 관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통해서 원유 수요 둔화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캐나다 및 중국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공급 교란 우려로 작용하면서 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모습이고요. 한때 $75 내외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1개월 연기 소식과 함께 $72 수준으로 좀 진정된 모습입니다. 저희는 단기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이후에 좀 변동성 확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4월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즉 증산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 우위에 따른 국제유가 약세 흐름 전망은 유지를 하겠고 일단은 미국과 사우디의 조만간 회동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펙의 추가적인 증산을 요구할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가 강행한 이후에 지금 한 달 유예가 발표되었는데 여전히 한 달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고 원유 관련돼서 살펴보면 미국이 캐나다로부터의 그 수입 원유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원유 수급 우려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국가들보다는 현재 미국의 주요 관세 타깃은 중국인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문제는 결국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으로 보입니다. 그 과거 2018년과 2019년 거의 1년 넘게 장기화됐던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10% 정도의 관세를 원유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좀 살펴보면 중국의 국가별 원유 수입액은 주로 러시아나 이제 기타 뭐 사우디나 오펙 국가들 그리고 브라질 이런 국가들 위주로 좀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과거의 협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유 수입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좀 축소된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올해 금 추가적인 상승 $3,000 내외까지도 타겟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ETF 자료입니다.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앞서 들으신 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가동했습니다. 이제 예고했던 대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가 4일 발효가 됐습니다.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 미국산 LNG, 석탄 등의 추가 15%, 원유, 농기계 등의 10%와 같은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고, 이에 더해 이제 알파벳과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주요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한 달 유예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시장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한 관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2월 3일과 4일 양일간 모두 양의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21개뿐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을 금과 은 테마 ETF가 차지했습니다. 안전자산 대표격인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인데요. 이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2월 3일 이제 ACE-KRX 금현물 ETF를 약 101억 원어치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해당 ETF 상장 이래 일일 순매수 규모로 최대 수준입니다. 최근 1년 평균 대비로도 약 9.2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양일 모두 양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제 위험자산격 주식형 ETF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제 불법移민, 범죄, 마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자 이제 환각제 치료제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외의 ETF에서는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기저에 깔려있는 시장에서 대안 상품을 한번 탐색해 볼 만합니다. 대체 자산을 활용해 전통 자산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주목할 자산은 금인데요. KB증권은 금 가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 중입니다. 관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한 만큼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할 때 중장기적으로 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 ETF 내에서는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GLD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소 배출권 선물인데요. 탄소 배출권 선물이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글로벌 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 러우 전쟁 여파로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되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담고 있는 ETF들 또한 연초 이후 양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탄소 배출권 선물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미국 전력 가격을 추종하는 ETF AMPD는 관세 불확실성이 불거졌던 2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모두 양의 수익률을 기록한 ETF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와 키움증권 4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권입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8% 상향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된 대출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의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채널 측면에서의 경쟁력과 수신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수신 확대 전략을 피고 있고, 이를 통해서 대출 재원 사용 및 초과 수신에 대해서는 MMF와 수익증권 운용을 통해서 결국 순이자 이익 성장 둔화를 비이자 이익 증가로 방어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응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대출 비교 서비스, 광고 등 수수료 성장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그룹의 오픈 API와의 전략적 제휴 결정으로 인해서 당장은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카카오뱅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어 기반의 금융 계산기 등 AI 네이티브 뱅크 전환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84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7.4%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6% 증가한 수준인데요. 추가 충당금 259억 원 반영과 광고 선정비 증가가 반영되었지만 비이자 쪽에서 수수료 측면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은 0.7% 성장에 그쳤고 님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8만 3천 원을 유지합니다. 4분기 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번에 컨센서스 하회 요인이 보유 투자자산 손상 약 500억 원과 연말 성과금 재원 증가라는 핵심 지표랑은 거리가 먼 요인들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DPS는 7,500원으로 자사주 469억 원 매입 포함 주주환원율은 31%로 1차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2차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주식 관련되어 있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과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경쟁은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키움증권의 핵심 경쟁력 약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인터브로커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거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4분기 해외 약정 MS는 33.3%로 전분기 34.9% 대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전히 리테일 채널에서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25년 발행어업 라이센스를 확보하게 된다면 트레이딩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46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8.9% 하회했습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손상과 충당금 약 500억 원의 비용 요인 때문입니다.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국내 거래 대금이 감소하였지만 해외 주식 수수료로 인해서 수수료 수익의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IB 및 기타 수수료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트레이딩 손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부진과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산 손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의 실적은 PF 관련된 충당금 부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과 조선산업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삼성중공업 4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7조 원, 영업이익 1,74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를 각각 2.2%와 18.1% 상회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세전이익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파생상품 관련된 손실이 약 6,300억 원 정도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조선사들의 경우에 정상적인 계약은 자산과 부채의 양쪽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와 관련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고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약 2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환율 변동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면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세전 이익에는 판교 사옥 매각 차익 1,600억 원이 플러스로 반영이 되었지만 이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전 이익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신규 수주는 73억 달러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가이던스는 98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상선만 놓고 보면 58억 달러가 목표인데요. 작년 73억 달러 수준 기록한 거 감안하면 20.5% 정도 오히려 감소한 숫자고요. 해양 플랜트가 작년에 수주가 없었는데 올해 40억 달러를 목표에다가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수주 목표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각각 10.5조 원과 6,300억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로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가 거의 8천억 원 정도인데 지금 이 6,300억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80% 수준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도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수익인 카타르 LNG선의 매출 반영이 지속되는 상황, 그다음에 또 성과급 지급 같은 인건비 상승 등이 고려된 가이던스로 생각이 되는데요. 2024년 가이던스 달성률은 매출액은 102.1%, 영업이익은 125.7%, 신규 수준은 75.3%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1월달 글로벌 신조선 동향 관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1월달 신조선 발주는 총 51척 이었고요. CGT 기준으로는 146만 CGT를 기록해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월 달에 62%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1월에 발주된 수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한 달치를 가지고 MS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모처럼 반등에 성공해서 직전 주 대비해서 0.37% 상승한 189.3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화 기준 선가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1.7%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양식품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삼양식품 4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8만 원을 유지합니다. 올해 하반기 가동될 밀양 2공장을 통해 북미와 유럽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 북미 비중 확대에 따른 ASP 상승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18배, 상승 여력은 25%이며 음식료 섹터 최선 호주를 유지합니다. 삼양식품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80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9%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873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우호적인 환율 속에 북미 매출 비중이 상승한 점이 매출 서프라이즈의 주된 요인입니다. 지난 3분기 말부터 신규 메인스트림 채널 입점이 시작되었고 10월부터 월마트 메인 매대로 이동하면서 북미 법인 매출액이 QOQ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그 글로벌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 관련 마케팅비가 138억 원 집행된 영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상업 생산 예정인 밀양 2공장을 통해 북미와 유럽 매출 비중 상승이 가속화되고 ASP 믹스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불닭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한 수요를 기반으로 밀양 2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을 통해 ASP 상승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P 상승과 Q 증가 효과가 모두 나타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GS건설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GS건설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5,5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4조 원, 영업이익 405억 원으로 부진했습니다. 건축 주택 부분 매출 총이익률은 기존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인프라 그린 부분의 일회성 원가 반영, 판관비에서 각종 대손상급비 반영 등이 이루어지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5년 매출액은 12.8조 원, 영업이익은 4,4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중국 물량이 집중되는 상반기가 변수지만 하반기 주택건축 부분 원가율 변화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차입금이 다시 악화된 상황이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금 흐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재무구조 개선을 비약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니마의 매각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S 이니마의 매각 시점이 주가 재평가의 본격적인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LNF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LNF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8%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44%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달러 기준 ASP는 이제 5% 하락했고 출하량은 11% 증가해서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으나 이제 리튬 관련 비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출하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양 출하가 3분기 바닥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476억 원 발생했고 굳이 3공장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확대가 됐고 또 NCM523 제품이 이제 고가 매입 원재료가 이제 저가에 팔리게 되면서 관련 적자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1분기에도 영업 적자 765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2월 말부터 NCMA95 신제품 출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인기 모델, 테슬라 인기 모델인 모델 Y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하량은 2분기부터 급격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NF의 영업이익 흐름은 2분기에 마이너스 0.5% BEP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3분기 2.2%, 4분기 3.4%로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NCMA 95 제품 출하가 2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고정비 부담을 얼마나 커버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풍산과 이노션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풍산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제 자회사에서 일회성 손상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뭐 구리를 재련하는 신동 쪽에서도 이제 판매량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결국 주주 친화적인 이제 주주 환원책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산은 지금 시가 배당 5% 수준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대폭 상승된 수준입니다. 향후에 아마 좀 가시성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여전히 2024년과 마찬가지로 방산 부분에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이 확대되고 실적 성장을 통한 ROE 개선 이루어지면 밸류에이션도 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을 했고요. 비계열 부분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열은 플랫하지만 이제 비계열에서 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도 이제 디지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간 매출 총이익은 미들 싱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분기 같은 경우는 CES 역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오버행 이슈입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을 계속 조금씩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밀리의 서재 관련 자료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밀리의 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도서 IP를 기반으로 전자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개인이나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보유 콘텐츠는 현재 19만 권이고 실구독자 수는 3분기 기준 90만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향후 AI 서비스 도입으로 경쟁력을 확대해갈 전망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5년도 밀리의 서재 예상 실적은 매출액 8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도서 시장은 전자책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고 이에 따른 시장의 성장이 밀리의 서재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의 서재는 1분기 AI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런 발빠른 AI 서비스 도입이 플랫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1위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AI 서비스 적용이 가장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는 피해 상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구독료를 인상을 한 적이 없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원가로 볼 수 있는 도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경쟁사인 W사에서도 최근 구독료를 일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격 인상을 위한 환경이 갖춰진 걸로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밀리의 서재도 AI 서비스 출시와 맞물리는 1분기 중 첫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리의 서재 주주들이 1분기 자사주 매입을 핵심으로 한 주주 제한에 나설 예정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현재 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재무 부담이 낮은 상태인데 심지어 모회사 KT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주 제한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 주가가 이번 주주 제한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하길 기대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구독료 인상이나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디테일한 일정이나 내용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래킹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자료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미국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AI 시장의 기대가 좀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높은 변동성이 우려되고 주가도 고평가 영역이 있으므로 저희는 운용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됩니다. 일단 매출 단에서 보면은 EB 대비 매출액이랑 그 향후 매출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에 있고요. 이익 성장 이익 단에서 보더라도 12개월 선행 PE 멀티플 같은 경우 194배로 지난 1년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향후 이익 성장성은 어느 정도 30%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동종기업 대비 고평가된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기업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 반면에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 시장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유럽 시장의 부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고객 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711개를 좀 기록했는데요. 일단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좀 언급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위주로 한 성장이 일단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 시장은 여전히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적 성장 폭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주가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고평가된 영역이 있으므로 저희는 운용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